자, 267쪽입니다. 이제 법정 해제권의 발생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해제는 언제 하는 거라고 했냐면 채무 불행을 전제로 해요. 그럼 이제 채무 불행하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행 지체. 이행 지체라는 건 늦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행 불능. 이행 불능은 아예 불가능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불완전 이행이 있어요. 불완전 이행이라는 건 이행을 했지만 완전치 못한 이행을 한 거죠. 세 가지인데 먼저 이행 지체를 보죠. 544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고 해서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뭘 한번 해주래요? 최고. 이행을 한번 촉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단서조항.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이 나 안 해 라고 의사표시를 종국적으로 했는데 그때는 뭐 최고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먼저 이행 지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 이런 거죠. 갑이 의뢰하는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갑에게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있다는 것은 불능은 없어요. 불능 아니고 전부 다 돈 안 주는 건 이행이 지체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11월 1일 날 중도금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준다.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요. 일단 한 번 시간을 더 주라는 거예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합니다. 최고. 예를 들어 여유 있게 한 달을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을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장 기초적인 지문으로는 상대방의 이행 지체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 즉시 해제는 안 되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뭐 상당한 기간이 며칠이냐 그런 건 없다고 했어요. 법원이 이제 판단할 문제고 그럼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최고를 하긴 했는데 상당한 기간에 미달한 최고를 했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에 미달한 최고였다. 예를 들어서 얘가 11월 1일 날 중도금을 안 주니까 갑이 최고했는데 딱 2시간 줬대요. 그러면 이건 상당한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에 미달한 최고하면 이 최고가 유효하냐 무효냐 이게 문제인데 이 상당한 기간에 미달한 최고도 유효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조심하실 점은 이 최고는 유효하지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해제권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에 미달한다고 해서 무효는 아니에요. 유효한데 다만 해제권은 언제 생기는 거냐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 뭐야 이거?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건 이 미달한 최고가 무효인 것과 뭐가 다른 거냐? 그 무효라는 것과는 달라요. 왜 다르냐면 만약에 상당한 기간에 미달한 최고가 무효가 돼버리면 나중에 해제하려면 다시 뭘 해야 될까요? 최고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최고 자체가 무효는 아니고 유효하기 때문에 최고를 또 할 필요는 없고 뭐만 지나면 된다고요? 상당한 기간만 지나면 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판례의 태도는 최고를 할 때 반드시 날짜를 지정해야 돼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 필요 없어요. 빨리 줘. 이것도 최고고요. 그리고 뭐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상당한 기간만 지나면 해제할 수 있다. 이번에 시험에 여기 출제됐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해제할 때, 최고할 때 반드시 날짜를 지정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만 지나면 되냐면 상당한 기간만 지나면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행이 지체되고 있으면 인간적으로 바로 해제하지 말고 시간 좀 한번 줘봐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행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최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죠. 원래는 최고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기 행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조문에 나왔죠. 상대방이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런 경우에까지는 최고할 필요 없다. 자, 정기행위란 말이 나왔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해진 기일에 해야만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때를 넘어가 버리면 의미가 없는 일들. 예를 들어서 뭐 돌잔치를 합니다. 돌잔치를 하려고 돌떡을 주문했어요. 그러면 이 돌떡은 최소한 언제까지는 와야 돼요? 돌 전에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돌잔치 끝나고 왔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정기행위. 예를 들어 결혼식 예복을 주문했다. 결혼식 전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결혼식 끝나고 나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해제할 때 최고를 해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최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계약이 당연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해제권의 행사는 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 당연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매수인이 중도금 주는 날짜에 뭐라고 하냐면 야 기다리지 마. 나 안 줄 거야. 이렇게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언제까지 좀 이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소멸돼요. 해제해야 소멸돼요. 똑같은 거예요. 정기행위든 거절의 의사 표시가 있든지 간에 이 경우에는 당연히 소멸되는 건 아니고 해제를 해야 소멸돼요. 이 교재를 좀 볼게요. 그래서 267쪽에 동그라미 2번에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라고 돼 있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니은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 예외 보면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하나는 조심하실 점은 넷째 줄 마지막에 다만 이렇게 되죠. 다만 그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가 적법하게 뭐가 됐어요? 철회. 그럼 거절의 의사 표시가 적법하게 철회가 되면 이제 거절의 의사 표시가 있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죠. 그러면 최고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그럼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최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 거절의 의사 표시가 적법하게 철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적법하게 철회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최고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545조.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이걸 줄여서 지금 무슨 행위라고 부른 거예요?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 기간 내에 이행 안 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정기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행위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에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 뭘 할 필요 없다고요? 최고를 할 필요 없다는 것이지 계약이 당연 소멸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해제권의 발생 둘째 줄 마지막에 보세요. 주의할 점은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할 점은 해제권이 발생할 뿐이고 곧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정기행위에 있어서는 최고는 필요치 않으나 뭐는 해야 돼요? 해제는 해야 돼요. 해제 의사표시는 꼭 있어야 한다. 그 점 조심하시고 이런 경우에 당연 소멸된다, 당연 해제된다라고 해서 몇 번 출제가 됐어요. 해제는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지체가 아니라 2번에 이행 불능이에요. 불능. 그럼 불능이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적물이 멸실되었는데 누구 잘못으로 멸실됐냐면 갑의 잘못으로 멸실이 됐어요. 그러면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는 건 이행 지체가 아니라 이행 불능이에요. 또는 갑이 등기서류를 얘랑 매매 계약하고 돈도 받아놓고요. 병한테 이중으로 매매하고 등기를 병에게 줬어요. 그럼 누가 소유자가 돼버린 거예요? 병. 그러면 얘한테 등기되는 순간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단순한 지체가 아니라 뭐가 돼버리냐면 불능이 돼요. 그러면 을은 이거 계약 해지하려면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해야 될까요? 할 필요 없을까요? 이행 지체는 왜 최고할까요? 시간을 주면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건 뭐예요? 불능이에요. 멸실됐다.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고 등기 넘겼다.
며칠까지 해줘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최고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이행기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필요 없어요? 기다릴 필요도 없죠. 이미 멸실됐는데 약속한 날짜까지 기다렸다가 해제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의무의 이행 제공을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예를 들어 얘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목적물이 멸실됐는데 잔대금을 제공하면서 해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불능의 경우에는 최고, 이행기, 이행 제공 다 필요 없어요.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일반적인 쌍무계약에서요.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면 이행의 제공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쌍무계약은 두루 무슨 관계예요? 동시행 관계잖아요. 그러면 동시행 관계에서 상대방이 이행을 거절하는 건 부당해요? 정당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등기를 제공받으려면 잔대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잔대금을 안 주니까 상대방이 등기를 안 줘요. 그럼 그 사람의 거절은 정당해요? 부당해요? 정당. 그럼 이건 채무불행이 아니에요. 계약을 해제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계약을 해제시키려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요. 그러면 제가 뭐 먼저 해줘야 돼요? 대금 이행 제공을 해요. 대금을 직접 주라는 게 아니라 대금이 완전히 준비되었음을 알리면 이행을 제공한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쌍무계약은 상대방의 항변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한 계약을 해제 못해요. 근데 이건 쌍무계약이라 하더라도 제공할 필요 없어요. 이건 뭐기 때문에? 불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행불능은 다 필요 없어요. 즉시 계약을 해제합니다. 그래서 둘째 줄에 이행불능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이행지체와 달라 그 해제에 앞서 이행을 최고할 필요가 없다. 이행 최고 필요 없고요. 그리고 또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자신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할 필요도 없다.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불완전 이행이 나오는데 불완전 이행은 이행이 완전치 않은 건데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추한 가능해요. 추한이라는 건 추후 보완이에요. 추후에 보완한다. 그러면 지금은 불완전한데 추후 보완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즉시 해제할까요? 최고를 해봐야 될까요? 최고 해봐야죠.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추한 불가능하다.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대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최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중요한 게 이행지체랑 불능이에요. 이행지체랑 불능. 그리고 가끔 출제되는 게 괄호 4번의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의무 위반이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거 뭐 할 때 봤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할 때 봤어요. 기억나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했다. 뭘 받으라고 돼 있어요? 허가 안 받으면 그 계약은 무효예요. 근데 나중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불확정적, 다른 말로 유동적 무효라는 말을 썼었죠. 근데 토지와 관련되는 거래계약상의 효력은 전혀 없지만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한 가지 새로운 부수적 의무가 발생이 된다고 했어요. 그 부수적 의무가 뭐였냐면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였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럼 협력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소송 제기할 수 있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된다고 했는데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뭘 할 수는 없다고 했냐면 해제할 수는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협력 의무 이행은 주된 의무가 아니라 그 계약의 부수적 의무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수적인 것을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을 엎어버릴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부수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제 효과를 볼게요. 548조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다. 아까 우리 봤죠? 해제되면 무효 취소는 부당이득이었지만 해제는 뭐 한다고 했냐면 원상 회복이에요.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고요. 2항.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 자, 해제의 경우에는 선의자라 하더라도 과실 취득을 못 한다고 했어요. 다 돌려줘야죠. 그럼 돈 받은 애는 뭐 붙이라고요?
이자. 언제부터요? 받은 날로부터요. 뭐 시험에 가끔 받은 다음 날로부터 틀려요. 받은 다음 날로부터 틀리고, 그럼 만약에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 OX에? 틀려요. 해제일로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돈 받은 날부터. 받은 날로부터. 55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죠? 참 말을 좀 편하게 안 써놨죠.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하면 그 해제가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개라는 거죠. 계약을 해제하면 아까 원상회복하고 따로 뭘 청구한다고 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계약 해제 시에 원상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OX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원상 회복은 원래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한다는 거예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넘어갔고요. 그걸 병한테 팔아서 병이 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채무불이행 사유가 확정이 되어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하게 됩니다. 그럼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소유권은 당연히 누구에게 소급적으로 복귀가 되는 거냐면 갑에게, 매도인에게 복귀가 돼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병이 이전 등기를 받았잖아요.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계약이 해제되면 소유권이 소급적으로 갑에게 복귀가 돼요? 그럼 얘는 소유자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권리자가 아니라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산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원칙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부터 계속 얘기한 게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으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권리 취득이 안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권리 취득을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의 규정. 얘를 보호하겠다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야만 보호돼요. 그럼 계약의 해제 시에는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다시 볼게요. 그 269쪽에 548조 1항을 볼게요. 548조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죠? 선의의 제3자예요? 그냥 제3자예요? 그냥 제3자예요. 따라서 이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합니다. 근데 우리 법이 선악불문이라고 규정한 이 제3자라고 규정한 건 입법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규정을 한 거냐면 이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기 이전에 취득했을 때를 전제로 그냥 제3자라고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꼭 이런 경우만 거래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등기가 넘어갔고 계약이 먼저 해제가 됐어요. 그럼 계약이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갑에게 당연 복귀해요. 근데 등기는 아직도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이거 유효등기예요? 무효등기예요? 이제 무효등기예요. 소유권은 갑에게 가버렸으니까. 근데 등기가 남아있는 바람에 그거를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해제 이전에 취득한 사람은 당연히 선악불문 다 보호하는데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산 사람은 보호 범위에서 완전히 제외할 거냐? 그렇지는 않다. 얘는 보호해줘요. 근데 얘는 언제만 보호해줄까요? 선의일 때만 보호해주는 거야. 해제된 걸 뻔히 알고 산 사람을 보호해줄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해제가 되기 전에 취득한 사람은 선악불문, 무조건 취득하는 거고요. 해제 이후에 산 사람은 선일 때만 권리를 취득해요. 우리 판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어 등기가 넘어갔고요. 병이 을한테 이 부동산을 삽니다. 사는데 이 병이 살 때 얘는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곧 해제될 것이라는 걸 예상하면서도 샀어요. 예상하고 샀는데 역시 예상대로 갑거래 계약이 해제가 됐대요. 얘 보호돼야 안 돼요? 보호된다라는 게 판례죠. 얘가 해제될 걸 예상하고 샀다는 건 해제 후에 산 거예요? 전에 산 거예요? 전에 사요. 그럼 무조건 취득하는 거예요. 해제 전에 샀으니까. 근데 이미 해제가 돼버렸다면 그때는 선일 때만 보호가 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소급적으로 실효된다.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에 원상회복해야 되고 3번에 손해배상. 이게 이제 밑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번에 계약의 소급적 실효. 그래서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유권은 복귀가 된다라고 했고요. 2번에 제3자 보호 나오죠. 제3자 보호. 원칙적으로 선악불문 보호합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원칙적으로 보호받는 제3자는 계약 해제 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때는 선의자만 보호해요? 선악불문이요? 선악불문. 그러나 판례는 이를 확대하여 해제 이유라 하더라도 그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해제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취득했다. 그러니까 해제 후면 무조건 다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선의, 몰랐을 때는 제3자로서 보호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인정하고 있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처음 만나서 오늘까지 제3자를 보호한다라고 규정한 거, 선의 제3자를 보호한다 이런 규정 어디서 보셨어요? 비통착사,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강박. 이건 언제만 보호한대요? 다 선일 때만. 이것들은 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3자 보호 규정이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한번 나온 거예요. 해제 시. 해제 시에도 제3자가 보호돼요. 그래서 무권리자에게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는 게 원칙인데 비통착사나 계약의 해제에서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때는 제3자가 보호돼요. 근데 우리 전 시간 마지막에 어떤 얘기냐면 이 취소랑 해제 중에 어느 게 훨씬 더 깐깐하다 그랬어요? 해제요. 그래서 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기본 이론 과정 가면 볼 텐데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와 무효 취소 시에 보호되는 제3자, 이 제3자 범위도 어느 게 훨씬 더 제한적이냐면 해제. 그건 나중에 따로 볼 테니까 일단 확인만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에 원상회복 나오죠? 그 오른쪽 페이지에 첫째 줄 가운데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고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에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에는 선의하기를 묻지 않고 또한 현존 이익 여부를 묻지 않고 급부를 전부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한다. 과실 취득 이런 거 없어요. 전부 다 반환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돈 받은 사람도 이자 가산을 받은 날로부터 해야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4번에 손해배상은 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계약법 총론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제 강론이 나옵니다. 얼마 안 남았죠?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담보 책임은 이번 과정에서 안 보기 때문에 매매하고 매매 계약금 그리고 이제 임대차만 보면 끝나요. 오늘 금방 끝나겠네요. 271쪽 볼게요. 매매가 나옵니다. 563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이라는 건 뭐랑 바꾸는 거예요? 재산권하고 대금하고 바꾸는 건데 조심하실 점은 물건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산권이에요. 그러면 매매 목적물은 물건에 한정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권리를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전세권을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지상권, 전세권 이런 재산권도 매매 대상이 돼요. 근데 계약이 인정되는 건 언제냐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인정이 돼요? 약정하면 돼요? 약정이에요. 이건 요물계약이 아니라 무슨 계약이에요? 낙성계약.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낙성.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매매계약은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면 OX에 틀려요. 재산권을 이전하고가 아니라 이전을 약정하면 되고요. 대금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대금 지급을 뭐 하면 돼요? 약정만 하면 성립해요. 이런 계약을 낙성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임대차도 마찬가지겠죠.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해요.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할까요? 약정하면. 낙성계약이니까 약정만 하면 성립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실게요. 272쪽에 1번 매매는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되고요. 대가가 있으니까 유상, 쌍무 계약이고 그리고 방식이 필요 없으니까 분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그런 얘기했는데 부동산 매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해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식 계약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류식 계약이고요. 그리고 3번에 보면 매매는 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때 대금이라는 건 당연히 반드시 무엇이어야 되냐면 금전이어야 돼요. 돈이어야 되겠죠. 만약에 일방이 재산권을 주는데 상대방도 다른 재산권을 주면 그건 매매가 아니라 교환계약이에요. 교환계약. 그래서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사면서 그 대가로 주식을 주기로 했어요. 매매의 교환이에요. 이거 교환이에요. 매매가 되려면 반드시 뭘 줘야 돼요? 금전, 돈을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1번에 의 나오죠.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한다. 자, 계약금 계약은 시험에 매년 나와요. 매년. 그리고 계약금 계약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는 거야. 계약금 계약.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는데 현재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금 1,000만 원 주고 한 것이 바로 계약금 계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뭐 현실적으로 많이 하신 경우도 있고 보신 경우도 있을 텐데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하나가 아니에요. 별개로 이루어지는 독립한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지급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만약에 매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지급해야만 한다면 매매 계약이 요물 계약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에요. 낙성 계약. 청약과 승낙, 약정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일부가 아니라 별개라는 거예요. 그럼 계약금 계약은 따로 체결되는 건데 이 계약금 계약은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돼요? 계약금의 지급이 있어야 돼요? 이건 지급이 있어야 돼요. 계약금 계약은.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이 아니라 뭐야? 요물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야 내가 내일 계약금 줄게 응? 라고 합의했어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해야 성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요물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성립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랑 하나가 아니라 별개니까 동시에 성립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은요. 금전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은 물건으로 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계약금은 매매 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보면 계약금을 지급할 때는 대부분 다 뭘로 줘요? 돈으로 주는 거죠. 근데 사실 물건으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금전에 한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원래는요.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과 별개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만 따지면 을이 갑에게 물건으로 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이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지면 이 갑은 받은 물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을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원칙적인 이론상의 계약금 계약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계약금이라는 것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주는 거예요? 별개로 주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별개로 주는 거예요. 근데 실생활에서는 별개로 줘요? 대금에 충당하는 거예요. 충당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별개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끔 처음 접할 때 혼동하시는 게 계약금 계약이 매매 계약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계약금 주면서 매매 계약을 하니까. 근데 원칙은 일부가 아니라 별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얘가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면 얘는 종된 계약이에요. 주종의 관계는 있죠. 그럼 만약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계약금 계약만 남아요? 함께 소멸해요? 함께 소멸. 주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계약이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계약금의 최소한의 역할은 뭐냐? 증약금이에요. 증약금. 이건 예외 없어요.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계약금 계약을 했다는 건 이 주된 계약이 체결됨을 약정 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증명, 입증해 주는 거예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해 주는 걸 증약금이라고 하는 거고요. 따라서 계약금은 예외 없이 언제나 증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럼 이제 수험상으로는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법률에 의해서 해제를 약정한 금전으로 추정되고요. 근데 이 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는 않아요. 이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려면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특약이 있으면 인정이 되고.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텐데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우리가 흔히 보는 거래에서 을이 갑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이 을이 이거 괜히 한 것 같아 하기 싫어지면 나 이 계약 안 할래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줬던 계약금은 돌려받아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매도인이 1,000만 원 받았어요. 그럼 얘도 하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일방적으로 해제하려면 1,000만 원만 주면 될까요? 배액을 상환해야 될까요? 배액을 상환해야죠. 그게 해약금이에요. 이건 뭐의 줄임말이냐면 해제를 약정한 금전이에요. 그러면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하기 싫으면 배액을 상환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법률이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이 땅을 1억 원에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줬는데 문제는 이 계약 체결하고 다음 날에 갑자기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게 자고 나면 시가가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이행하는 게 좋아요? 2,000만 원 주고 끝내는 게 나아요? 2,000만 원 주고 끝내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이 갑의 입장에서는 배액을 상환하고 나 안 할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근처에 혐오시설이 막 발견되고 설치된대요. 그러니까 을이 땅값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줬던 1,000만 원 포기하고 나 안 할래. 얼마든지 양 당사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이 계약금의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행에 착수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행에 착수라고 보냐면 매수인이 예를 들어 중도금을 4,000만 원 줬다. 이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건 이행에 착수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계약금만 준 상태가 아니라 중도금 4,000만 원까지 줬어요. 근데 갑이 하기 싫어진 거예요. 변심됐다. 그래서 이 갑이 너 중도금 4,000이랑 네가 줬던 계약금 1,000만 원에 100, 2,000만 원, 6,000 주고 일방적으로 해제다.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젠 계약금 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은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얘가 중도금까지 줬어요. 근데 갑이 나 안 한다. 좋은 말로 할 때 이 4,000에 2,000에서 6,000 받고 끝내. 을은 싫어. 계약 이행해줘. 갑이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하나.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을이 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누가 승소 판결 받겠어요? 을이 그럼 판결 받아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등기하면. 얘가 그럼 판결 받으면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등기 안 해도 소유자예요? 자, 우리가 187조에서 뭐라고 정했냐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제일 조심하실 점이 판결이었어요. 판결은 모든 판결을 등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슨 판결만? 형성 판결만 등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얘가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법원이 뭐라고 판결할까요? 매매 계약을 이행하라. 그래서 이행 판결이 난다는 건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계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합의나 계약이 있으니까 이행하라고 하는 거고 합의나 계약이 없으면 이행하라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법원이 알아서 판결하는 순간 권리가 변동돼요. 그럼 우리 시험 범위에서 형성 판결 하나 있었잖아요. 많지도 않았어요. 하나. 형성 판결 뭐 있었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이 형성 판결이고 이런 건 다 이행 판결이에요. 그럼 등기해야 되는 거고요. 잊어버리셨을까 봐 한번 상관없는 거지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뭐냐면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거니까 더 이상 배액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의뢰하는 사람도요. 의뢰한 사람도 중도금 지급했죠. 그러면 얘가 계약금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일방이라고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더 이상 계약금 해지할 수 없고 이제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게 해약금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요 이행의 착수는 이행기에 해야 하는지 이행기 전에도 착수가 되는지 이게 안 되는지가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이행의 착수는 이행기 전에도 착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이하게 없는 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금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중도금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예를 들어 매년 1월 5일이에요. 1월 5일. 근데 오늘 12월 26일 날 갑자기 이 지역의 개발 계획이 발표가 돼요. 자고 있나니까 땅값이 27일 날 쭉쭉 올라가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얘는 당연히 하고 싶겠죠. 근데 얘 입장에서는 계약 해제를 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짜가 언제예요? 1월 5일이에요. 그러면 얘가 갑이라는 사람의 배액 상환 해제를 막으려면 중도금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중도금 지급을 1월 5일까지 기다려서 해야만 하는 건지 약속한 날이 이날이니까 아니면 그 전에 오늘 당장 해버려도 되는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당장. 오늘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행의 착수는 반드시 이행기에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행기 전에도 착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중도금 보내면 바로 더 이상 배액 상환을 해제할 수 없고 을은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을의 입장이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보내야죠. 오늘 보내야죠. 근데 우리가 갑의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갑의 입장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통장을 폐쇄해야 돼요. 네. 통장을 폐쇄하지 않고 통장에 중도금이 들어오는 순간 더 이상 계약금 해제는 안 돼요. 그럼 통장을 폐쇄해버리면 입금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빨리 배액상환하고 해제하는 거죠. 그렇죠? 예. 빨라야 사는 거지. 뭐.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계약서에다 이렇게 써둘 수도 있어요. 뭐라고 써둘 수 있냐면 이행의 착수는 이행기에 해야 한다. 이렇게 써둘 수도 있어요. 특약을 한 거죠. 그러면 언제 해야 돼요? 이행기에. 그 전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약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도 착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면 교부한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 주고 해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이게 무슨 뭐 사회 질서랑 관련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아니잖아요. 강제적인 게 아니라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배액 상환이나 포기하고 해지할 수 없도록 특약을 하면 그 특약이 우선하게 돼요. 그리고 해약금으로서 해지하면 그 효과. 자, 요거 손해배상을 해요, 안 해요? 자, 해약금은 뭐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해제를
약정한 금전이에요. 그럼 이건 채무 불행에 의한 법정 해지일까요? 약정 해지일까요? 약정 해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을이 갑한테 매매 계약하면서 1,000만 원 줬어요. 실제로 뭐 우리나라엔 특히 이런 일 많았어요. 갑자기 막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1,000만 원 주고 야 이제 드디어 나도 내 집이 생기는구나 이랬는데 갑자기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의 입장에서는 내 집이 생긴다고 생각했지만 갑은 어떻게 해버릴까요? 2,000만 원 주고 끝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00만 원 받은 사람이 땅값 오른다고 2,000만 원 주고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이 형태가 부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뭐 했으니까? 약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지급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계약금을 지급하는 거지만 그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건 두 사람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뭘 약속했냐면 야 내가 하기 싫으면 포기할 테니까 넌 하기 싫으면 2배 줘 라고 이미 뭐가 돼 있어요? 약정이 됐죠. 그러니까 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약정에 의한 거니까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해가 있든 없든지 간에. 우리 회제는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했죠. 이거 원상회복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게 없죠. 준 거라고는 꼴랑 계약금이 전부예요. 그러면 포기하거나 2배 주고 끝나는 거지 원상회복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원상회복을 하려면 이행에 착수한 게 있어야 원상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언제만 문제가 돼요? 착수 전에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원상회복이란 말이 나올 여지가 없어요. 조문 한번 볼게요. 273쪽에 565조 제1항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천천히 볼게요. 1항 첫째 줄 가운데 금전, 기타, 물건을 이렇게 돼 있죠. 계약금은 금전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줄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약정이 있으면 이 규정 인정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게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시간적 제약이 있어요.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항에 보시면 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551조는 뭐였냐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손해배상 규정은 여기에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건 채무불이행이에요. 약정해제. 약정해제이기 때문에. 이 약정해제를 입법화해 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손해배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뭐 2번, 3번 나와 있고 해제 효과 보세요. 해제 효과. 해약금에 의한 해제도 보통 해제와 마찬가지로 소급표가 있다. 또 해제니까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해요. 소급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할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어떤 문제가 없다고요? 원상회복. 원상회복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또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약정에 의한 해제이지 채무불행에 의한 해제가 아니므로 자, 어떤 문제가 안 생겨요?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뭐냐면 해약금에 관한 문제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 손해배상의 문제를 볼 건데, 자, 이거 사례를 볼게요. 갑이 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1,000만 원 지급했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중도금을 안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계약금 받았는데 을이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안 줘요. 그럼 갑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그러니까 이때 하는 이 해제는 약정 해제요, 법정 해제요. 지금 해제하는 사유가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해제잖아요. 이런 해제를 뭐라고 불렀어요?
법정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해제라고 하면 통상 법정해제가 기본이에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거니까 갑이 을에게 별도로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미 계약금을 받아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으로 이 받아둔 계약금을 을에게 돌려줘야 되느냐, 몰수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몰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어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그럼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받아둔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몰수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몰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실거래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계약금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럼 보통 그 계약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저도요, 계약금을 만약에 줬어요. 그런데 제가 약속을 못 지키게 되었다. 그럼 저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계약금 떼었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몰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약정이 된 거지 뭐가 아니니까. 손해배상을 예정해 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에서는 보통 계약금 안 돌려주고 손해배상금이라고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매매계약서 보면 갑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배를 물어내고 을이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수한다라는 게 대부분의 매매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인쇄가 돼 있어요. 그럼 계약서에 이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당사자가 뭘 한 거예요? 특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손해배상금이 돼요. 또는 뭐 계약서에 보통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든지 아니면 뭐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액으로 한다라고 특약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계약금은 해약금임과 동시에 뭐가 돼버린 거예요? 손해배상 예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을 바로 몰수하면 되지만 이런 문구가 특약이 없는 한 몰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만약에 이런 특약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약이 없으면 이 갑은 자기가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돼요. 손해를 입증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손해를 입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번거롭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얘가 약속을 안 지켜도 갑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럼 손해가 없으면 손해배상 자체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대부분 다 뭘 해준다는 거예요. 이 특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약이 있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몰수하면 끝나는 거지만 이런 특약이 없으면 갑은 자기가 입은 손해를 별도로 입증해서 따로 배상 청구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특약을 했는데 을의 의무 위반으로 갑이 입은 피해액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갑은 특약에 따라 1,000만 원을 몰수하고 나머지 2천만 원 더 줘라고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특약을 했어요. 갑 위반하면 2배 물어내고 을이 위반하면 몰수한다라고 특약을 했는데 을이 의무를 위반했는데 갑이 입은 피해액이 1,0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은 특약에 따라 몰수하고 2천만 원 더 줘라고 추가 배상 요구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받고 끝내기로 했잖아요. 손해가 없거나 손해가 10만 원이어도 1,000만 원 다 받고 1,000만 원 넘어가면 더 받고 이건 약속이 아니잖아요. 약속은 손해가 이거보다 크든 작든 이거 받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런 특약을 안 했어요. 이런 특약을 안 했다면 갑은 을에게 3천만 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실손해를 입증해서 배상 청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은 있는데 보통은 뭐 이런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다 특약을 하죠. 특약을 해서 이걸 손해배상금으로 약정합니다. 그럼 지금 두 가지 봤어요? 얘랑 섞으면 안 돼요. 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일방적으로 해제한다는 건 누구의 의무 위반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의무 위반이 아니라 약정 해제예요. 채무불이행 해제, 법정 해제가 아니라 계약금을 줬다는 건 그렇게 둘이 약속을 했다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 이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손해배상의 문제잖아요. 그럼 손해배상이라는 말은 일방의 의무 위반, 채무불이행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만 나와요. 의무 위반이 없는데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둘을 섞으면 안 되고. 자, 잠깐 교재 볼게요. 273쪽에 273쪽에 동그라미 2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위약금 이렇게 나오죠.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불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수하고 이를 교부받은 자는 불이행한 경우에 배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이건 법조문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건 특약이 있어야 돼요? 특약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특약이 없어도 계약금은 해약금이에요. 그래서 계약금은 별도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의 성질을 갖지만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특약. 그럼 특약을 하면 이제 계약금은 해약금임과 동시에 손해배상 예정의 성질을 함께 띠게 된다는 거죠. 자, 해약금의 추정은 보셨고, 자, 그다음에 담보 책임은 이번 과정에서 안 본다고 했으니까 안 보셔도 돼요. 이게 제일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해요. 지금 보시면 피곤하니까 넘어가시고 280쪽에 임대차가 나와요. 임대차. 여기서부터 좀 쉬었다가 보시죠.